들어온 사람은 있었지만 나간 사람은 없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한 주택. 그 집의 CCTV에는 내 식구가 귀가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단 한 사람도 정문으로든 후문으로든 심지어 창문으로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현관문은 안에서 체인이 걸려 있었고 모든 창문은 잠겨 있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전혀 없었다. 마치 철벽의 요새와도 같은 집이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었을 터인 사람들만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 그대로 식어버린 상태였다. 사계의 밥그릇, 사벌의 수저,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하려던 바로 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다. 회사의 부장이었던 김진우가 조직의 자금 50억 원을 횡령하여 가족과 함께 도주한 것이라고. 사건은 그렇게 미궁에 빠졌고 세상은 그를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기억했다. 그리고 7년 후 2011년 5월 굳게 봉인되어 있던 그 집 지하실의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뒤엎을 무언가가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정말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도망칠 수조차 없었던 것일까? 그리고 7년간 콘크리트 벽 뒤에 감춰져 있던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2004년 서초동 일가족 실종 사건. 그날 밤에 전모에 다가선다. 오늘의 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실종의 기록입니다. 제1장 굳게 닫힌 문이 열리다. 2011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법정 서초구 방배동의 단독주택이 새로운 주인의 손에 넘어갔다. 감정가 20억 원의 물건이 불과 7억 원에 낙찰된 것이다.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이었다. 낙찰받은 사람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이강혁이었다. 그는 이 집에 얽힌 소문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불길한 소문 덕분에 좋은 물건을 싸게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리모델링해서 되팔면 2배의 이익은 남길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3일 후 이강혁은 작업인부 3명을 데리고 현장 조사에 나섰다. 대문을 열고 발을 들여놓는 순간 인부들의 발걸음이 멈췄다. 7년간 방치된 정원은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고 외벽 페인트는 벗겨져 흉측한 얼룩을 만들고 있었다. 집이라기보다는 폐가에 가까운 분위기였다. 현관문을 열자 곰팡내 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먼지가 몇 겹으로 쌓인 것일 거미줄이 쳐진 천장. 하지만 기묘한 점이 있었다. 가구 배치가 7년 전 그대로였던 것이다. 소파 위에는 리모컨이 놓여 있고 신발장에는 니켈레의 운동화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다. 마치 집주인이 잠시 외출한 것만 같았다. 이강혁의 관심은 지하실에 있었다. 설계도상 이 집에는 분명 지하실이 존재했지만 지하실로 이어지는 입구는 합판으로 막혀 있었다. 이전 주인이 왜 지하실을 봉인했는지 그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때 인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60대 남성이 입을 열었다. 그는 7년 전에 이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이 집의 소문은 동네에 파다했다는 것이다. 이웃 사람들은 이 집을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다. 가족이 실종된 직후부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밤마다 지하실 쪽에서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쥐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마치 누군가 갇혀서 밖으로 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한 주민은 새벽 2시에 그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경찰관이 달려와 집 안팎을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소리의 출처는 끝까지 알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는 증언도 있었다. 다른 주민이 한밤중 창문 틈으로 지하실에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봤다고 주장한 것이다.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의 전기는 오래전에 끊겨 있었다. 그렇다면 그 빛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급기야 이 집 지하실에 실종된 가족의 원혼이 갇혀 있다는 괴담까지 퍼졌다. 동네 아이들은 이 집 앞을 뛸 듯이 지나갔고
어른들도 해가 지면 이 골목을 피하게 되었다. 이강혁은 코웃음을 쳤다. 미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지하실에 무언가 있다면 철거 작업 중에 확인하면 그만이었다. 그는 인부들에게 합판을 떼어내라고 지시했다. 합판이 제거되자 녹슨 철제 계단이 나타났다. 손전등으로 비추며 한 계단 또 한 계단 내려갔다. 축축한 공기가 폐부를 찌른다. 지하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약 100제곱미터, 약 30평의 공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었다. 세면은 오래된 붉은 벽돌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남쪽 벽면만은 달랐다. 시멘트로 새롭게 덧칠한 흔적이 역력했다. 색깔도 질감도 확연히 달랐다. 표면은 울퉁불퉁했고 마감은 조잡했다. 마치 누군가 서둘러 덧바른 것 같았다. 작업인부 한 명이 손가락으로 그 벽을 두드려 보았다. 속이 빈 듯한 가벼운 소리가 났다. 벽 너머에 공간이 있다는 의미였다. 이강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7년 전에 사라진 가족봉인된 지하실, 그리고 의문의 콘크리트 벽. 그의 머릿속에서 불길한 상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그는 인부들에게 지시했다. 내일 아침 장비 가져와서 이 벽부터 부순다. 그날 밤 이강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벽을 긁는 소리, 깜빡이는 불빛, 그리고 그 부자연스러운 콘크리트 벽. 설마 저 벽 안에 정말로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2장. 시신 대신 쏟아져 나온 것. 2011년 5월 10일 오전 9시 47분. 작업인부가 지하실 남쪽 벽 앞에 섰다. 대형 해머가 벽 중앙을 향해 첫 일격을 가했다. 대가보그를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시멘트 표면에 금이 갔다. 2번, 3번 타격이 이어졌다. 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고 이내 주먹만 한 크기의 구멍이 뚫렸다. 그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퍼져나갔다. 오래된 습기와 곰팡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퀴퀴한 냄새였다. 인부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중 한 명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7년 전에 실종된 가족의 이미지가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이강혁이 손전등을 가져와 구멍 안을 비췄다. 빛이 닿은 곳에 검은 비닐 뭉치가 보였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크고 작은 검은 봉투들이 틈새 없이 쌓여 있었다. 작업인부 한 명이 중얼거렸다. 저게 뭐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강혁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약 40분 후 서초경찰서 형사들이 도착했다. 선두에 선 사람은 50대 중반의 최동식 형사였다. 그야말로 7년 전이 일가족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었다. 최 형사는 지하실로 내려가면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당시 그는 이 집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지하실 벽 뒤편까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원래부터 있던 구조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7년의 과오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감식반이 벽 철거를 재개했다. 벽돌이 하나 또 하나 제거될 때마다 검은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 합쳐 13개였다. 크기는 제각각이었지만 모두 검은색 대형 쓰레기 봉투로 몇 겹씩 쌓여 있었다. 현장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감식반원이 장갑을 끼고 가장 바깥쪽에 있던 봉투를 집어들었다. 상당한 무게였다. 봉투 입구가 찢어지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의 손에 집중되었다. 내용물이 바닥에 쏟아져 내렸다.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바닥에 흩어진 것은 뼈도 살점도 아니었다. 곰팡이가 쓴종이 다발이었다. 최동식 형사가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커졌다. 돈이었다. 5만 원권 지폐, 다발이었다. 2000년대 초반에 발행된 국권이었다. 습기에 젖어 일부는 부식되었지만 틀림없는 현금이었다. 남은 봉투들이 차례차례 개봉되었다. 모든 봉투에서 같은 것이 나왔다. 5만 원권 지폐, 다발 무기명 채권 금괴까지. 지하실 바닥은 순식간에 돈의 산으로 뒤덮였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말을 잃었다. 감식반의 집계 결과가 나왔다. 현금 32억 원, 무기명 채권 10억 원 상당, 금괴 15kg,
총액은 약 50억 원이었다. 최동식 형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7년 전 그는 김진우가 바로 이 돈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해외로 도주했다고 결론 내렸고 경찰도 조직도 세상의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돈이 이곳 지하실 벽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7년간의 수사 결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김진우가 돈을 가지고 도망쳤다면 왜 이 돈이 여기에 있는가?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자취를 감춘 것인가? 더욱 불가사의한 것은 이 벽 그 자체였다. 누군가 이 돈을 숨기기 위해 새로 벽을 쌓았다는 것은 분명했다. 외부인이라면 CCTV에 찍혔을 것이다. 하지만 7년 전 기록에 그런 인물은 없었다. 그렇다면 이 벽을 쌓은 것은 김진우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왜 50억 원이라는 거금을 왜 콘크리트 안에 봉인했는가? 그 돈을 두고 가족과 함께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인가? 그때 감식반원 한 명이 형사를 불렀다. 집회 다발 사이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듯했다. 핀셋으로 집어올린 것은 낡은 보이스 레코더였다.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아이리버 제품이었다. 버튼은 녹슬고 외장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지만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다. 레코더 표면에 검은 펜으로 무언가 쓰여 있었다. 미경, 김진우의 아내의 이름이었다. 최동식 형사는 그 레코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7년간 미궁에 빠져있던 사건의 진실이 이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레코더를 증거품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50억 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김진우는 돈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었어.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뭐지? 그리고 저 레코더에는 도대체 어떤 말이 녹음되어 있는 걸까? 재생 버튼 하나에 7년간의 진실이 맡겨져 있었다. 제3장. 되감기 배신자의 초상 최동식 형사는 7년 전의 수사 기록을 창고에서 꺼내왔다. 먼지 쌓인 파일을 여는 손이 무겁게 느껴졌다. 당시 자기 자신이 내렸던 결론이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김진우, 1956년생, 실종 당시 48세, 겉으로는 서초동에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는 지극히 평범한 사업가였다. 하지만 이면의 얼굴은 달랐다. 그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조직의 자금 세탁 총책이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김진우가 관리하던 자금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조직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얻은 돈을 부동산이나 사채, 유흥업소 등에 분산 투자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겉으로는 합법적인 사업가 뒤에서는 조직의 금고직이었다. 2004년 5월 초 문제가 발생했다. 김진우가 관리하던 자금 중 약 5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이다. 조직 내부에서는 그가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퍼지기 시작했다. 실종 2주 전의 일이었다. 당시 수사본부의 견해는 명확했다. 김진우가 조직의 추궁을 피하기 위해 50억 원을 챙겨 가족을 데리고 해외로 밀항했다는 것이었다. 공항이나 항만의 출입국 기록에 그의 이름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밀항의 증거로 간주되었다. 정식 경로를 피했다는 의미에서 조직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그들 또한 김진우의 행방을 쫓고 있었다. 경찰과 범죄 조직이 완전히 똑같은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었다. 세상 모두가 그를 탐욕스러운 배신자라고 단정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추론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50억 원은 지하실 벽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 최동식 형사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다. 7년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왔다. 먼저 실종 직전 김진우의 행동이었다. 5월 첫째 주부터 그의 행동에 변화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평소 사교적이던 그가 갑자기 외출을 삼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한다. 아내 박미경은 남편이 매일 밤 서재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서류 같은 것이었다고. 다른 증언도 있었다. 실종 일주일 전 김진우가 건재상에서 벽돌과 시멘트 포대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기록이다. 당시 수사본부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집수리에 사용하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지하실 벽을 쌓기 위한 재료였던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실종 3일 전의 목격담이었다. 이웃 주민이 김진우가 낯선 남자 2명과 집 앞에서 언쟁을 벌이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목소리가 커서 창문 너머로까지 들려왔다고 한다. 그중 한 명이 김진우의 멱살을 잡는 것도 봤다고. 당시 수사본부는 이 증언을 조직과의 금전 문제로 해석했다. 김진우가 돈 횡령에 실패하고 협박당한 것이라고. 그래서 서둘러 도망쳤다는 시나리오에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해석은 달라진다. 조직이 그를 협박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 협박의 내용이 달랐을지도 모른다. 최동식 형사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만약 조직이 협박한 것이 김진우 본인만이 아니었다면, 만약 그들이 가족에게까지 해를 가하겠다는 신용을 보였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김진우의 행동이 설명된다. 그는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벽돌과 시멘트, 서류 소각 외출을 삼가는 것. 모든 조각이 맞춰진다. 그는 도망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신처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어쩌면 가족을 위한 마지막 보험을 준비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형사는 보이스 레코더 복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 의뢰했다. 7년간 습기 많은 콘크리트 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부 회로 손상이 심각했다. 복원에는 최소 72시간이 걸린다는 답변이 왔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독하게 길게 느껴졌다. 최동식 형사는 수사 기록을 계속 넘겼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에서 눈이 멈췄다. 2004년 5월 17일 실종 당일 촬영된 식탁 사진이었다. 4개의 밥그릇, 4벌의 수저,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녁 식사. 7년 전 형사는 이것을 황급한 도망의 증거라고 해석했다. 식사할 틈도 없이 서둘러 집을 나선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했다. 만약 가족이 저녁을 먹지 못한 것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들이 식사를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3일 후 국과수에서 연락이 왔다. 보이스 레코더 복원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테이프에는 약 8분간의 음성이 남아 있었다. 최동식 형사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순간 망설였다. 7년간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남자의 진짜 목소리가 이 안에 있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말하는 진실이 자신의 예상과는 전혀 다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덮쳤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제4장. 재생 끊어진 목소리 레코더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것은 거친 숨소리였다. 누군가 긴장한 듯 숨을 죽이고 있는 소리였다. 배경에는 육중한 기계음이 들렸다. 무언가를 휘젓는 소리. 아마도 콘크리트를 반죽하는 소리일 것이다. 잠시 후 남자의 목소리가 시작되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이 김진우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녹음을 남기는 이유는 아내 미경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만은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다고. 녹음 속 김진우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는 5월 초에 일어난 사건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조직이 관리하던 자금 일부가 투자 실패로 소실되었다. 김진우의 책임이 아니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조직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고 그 화살이 그에게 향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문이었다. 돈은 어디로 사라졌냐고. 하지만 김진우가 모른다고 답하자 그들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들은 김진우가 돈을 횡령했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협박이 시작된 것이다. 녹음 속에서 김진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가 말한 협박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조직은 그의 목숨만 위협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내 박미경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방배동 미용실에 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들 유준이 다니는 학원의 위치도, 딸 유리가 하교길에 자주 들르는 편의점까지도 가족의 동선을 모두 파악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다. 김진우는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이 죽는 것은 각오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지켜내야만 한다고.
녹음이 잠시 끊겼다. 테이프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국과수 기술자에 따르면 습기로 인해 일부 구간은 복원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약 2분간의 공백이 있었다. 녹음이 다시 시작되었을 때 김진우의 목소리 톤은 달라져 있었다. 공포보다는 결의가 묻어나왔다. 그는 자신이 세운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들리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다시 테이프 손상으로 유실된 것이다. 단속적으로 몇 개의 단어만 들을 수 있었다. 가족을 먼저, 내가 미끼가 되어, 돌아오지 마. 그리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김진우의 목소리가 다시 뚜렷하게 들려왔다. 이 부분은 손상 없이 완전히 남아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만약 이 녹음을 듣게 된다면 절대로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 돌아보지 마. 그냥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줘. 내일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감정을 억누르려 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끝내 참지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사랑한다. 너희들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녹음은 끝났다. 최동식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8분간의 녹음이었지만 핵심 부분이 손상되어 전체 구도를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몇 가지는 확실해졌다. 첫째, 김진우는 조직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둘째, 협박의 대상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포함되어 있었다. 셋째,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웠다. 넷째, 그 계획에는 자신이 미끼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끼. 그 단어가 형사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김진우가 스스로 미끼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조직의 눈을 자신에게 쏠리게 하고 그 틈에 가족이 도망칠 시간을 벌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가족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김진우 자신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녹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았다. 형사는 녹음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손상된 부분에서 들려온 단어들을 조합해 보았다. 가족을 먼저, 내가 미끼가 되어 돌아오지 마.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진우는 가족을 먼저 어딘가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자신은 미끼가 되어 조직의 눈을 끈 것이다. 가족에게는 돌아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 의문은 남는다. 어떻게 가족을 피신시켰는가? CCTV에는 아무도 나가는 모습이 찍히지 않았는데, 그리고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녁 식탁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날 밤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2004년 5월 17일 일가족이 사라진 바로 그날 밤을 최동식 형사는 레코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7년 전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은 아직 찾지 못했다. 김진우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는 아직 살아있는 것일까? 제5장. 그날 밤에 재구성 최동식 형사는 모든 단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CCTV 기록, 식탁 사진 이웃 주민의 증언, 건자재 구매 내역, 손상된 보이스 레코더의 내용, 7년간 뿔뿔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었다. 이제 그것들을 조합할 시간이었다. 2004년 5월 17일. 그날을 처음부터 재구성해보자. 오후 6시 12분 김진우 씨 가족이 귀가했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었다. 아내 박미경은 슈퍼마켓 봉지를 들고 있었고 두 아이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다. 평범한 저녁 귀가 풍경이었다. 하지만 김진우만은 달랐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발걸음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 가족만이 그 사실을 몰랐을 뿐이었다. 저녁 식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미경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 동안 아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김진우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마지막 확인을 하기 위해서였다. 서재 책상 서랍에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가족에게 남기는 편지, 피난처 주소를 적은 메모, 그리고 3병의 주스. 주스에는 수면제가 섞여 있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수면 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넣은 것이다. 오후 7시경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김진우는 식사에 손을 대지 않았다. 속이 좋지 않다고 둘러댔다. 대신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왔다. 더우니 시원한 것 좀 마셔. 가족에게 권했다. 아내와 두 아이는 별다른 의심 없이 주스를 마셨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탄산음료였기 때문이다. 김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필사적으로 표정을 감추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먼저 딸 유리가 졸리다며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이어서 아들 유준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아내 미경이 이상을 눈치챘다. 어쩐지 갑자기 졸리네. 그녀가 의아한 표정을 짓는 순간 의식이 멀어져 갔다. 세 사람이 식탁에 쓰러졌다. 된장찌개는 김을 잃었고 밥그릇에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채로 남았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저녁 식탁의 비밀은 이것이었다. 김진우는 잠든 가족을 한 명씩 거실 소파로 옮겼다. 그리고 미리 연락해둔 인물에게 전화를 걸었다. 낮은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지금입니다. 약 30분 후 집 뒤편 골목에 냉동탑차 한 대가 도착했다. 후문으로 들어온 것이다. CCTV가 없는 방향이었다.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찍혔지만 나간 사람이 찍히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었다. 김진우는 잠든 가족을 한 명씩 트럭 짐칸으로 옮겼다. 먼저 아내를 다음으로 아들을 마지막으로 딸을 세 사람을 눕히고 담요를 덮어준 후 그는 한동안 짐칸에 서서 가족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 얼굴이었다.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농가였다. 옛 지인에게 부탁해둔 장소였다. 운전기사에게 두둑한 돈을 건네며 신신당부했다. 가족이 깨어나면 편지를 전해달라고. 절대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지 말아달라고. 트럭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 후 김진우는 다시 집 안으로 돌아왔다. 후문을 통해서였다. 그에게 남은 일은 이제 하나였다. 지하실로 내려갔다. 한쪽 구석에는 미리 준비해둔 벽돌과 시멘트가 쌓여 있었다. 그리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0억 원도 조직의 돈이었다. 김진우가 이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었다. 투자 실패로 사라진 것은 다른 돈이었다. 하지만 그는 굳이 이 돈을 숨기기로 했다. 조직이 자신을 쫓는데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의 계산은 이랬다. 조직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다. 내가 돈을 갖고 도망친 것처럼 위장하면 조직은 나를 쫓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가족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지겠지. 그 사이에 가족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다. 스스로 미끼가 되겠다는 결의였다. 김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돈이 든 봉투를 벽가에 쌓고 그 위에 벽돌을 쌓아 올렸다. 한 장, 두 장, 세 장. 시멘트를 바르고 벽돌을 쌓고 또 시멘트를 바르는 작업이 반복되었다. 오직 혼자만의 작업이었다. 땀이 등을 적시고 손은 시멘트로 거칠어져 갔다. 하지만 그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웃 주민이 증언했던 벽을 긁는 소리의 정체는 이것이었다. 유령 따위가 아니었다. 한 남자가 밤새 벽을 쌓으며 내던 소리였던 것이다. 손전등 불빛이 지하실 창문 틈으로 새어나가고 있었다. 밖에서 보면 깜빡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깜빡이는 불빛의 정체도 밝혀졌다. 새벽 3시가 지날 무렵 마침내 벽이 완성되었다. 급하게 마감했기 때문에 표면은 울퉁불퉁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작업을 마친 김진우는 지하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머니에서 가족 사진을 꺼냈다. 작년 여름 홋카이도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네 사람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소리 없이 울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날이 밝을 무렵 김진우는 집을 나섰다. 후문으로. 그리고 스스로 조직의 소굴로 향했다. 자신이 돈을 갖고 있으니 협상하자고 제안하기 위해. 물론 거짓말이었다. 시간을 벌기 위한 연극이었다. 골목 모퉁이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다. 7년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7년.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조직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최동식 형사는 재구성을 마치고 한숨을 내쉬었다. 7년간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채 살아온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진우는 탐욕스러운 도둑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남자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초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말에 형사의 눈이 커졌다. 방금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건 여자가 자신을 박미경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7년간 자취를 감췄던 김진우의 아내였다. 제6장 7년 만에 귀환. 전화는 전라남도 해남군의 한 공중전화에서 걸려온 것이었다. 최동식 형사는 그날 저녁 즉시 해남으로 향했다. 해남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다. 논밭 사이에 낡은 농가들이 드문드문 서 있었다. 그중 한 집 앞에서 형사는 발걸음을 멈췄다. 마당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50대 여성과 20대 남녀였다. 박미경, 김유준, 김유리. 7년 전 실종 당시 45세, 19세, 16세였던 세 사람은 이제 52세, 26세, 23세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미경은 형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7년이었습니다. 7년간 숨죽여 살면서도 남편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고 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04년 5월 18일 아침, 그녀는 낯선 농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두 아이가 자고 있었다. 이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왔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머리는 무겁고 몸에는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트럭 운전사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남편의 편지였다. 편지에는 간결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절대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아이들을 부탁한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며칠 후 TV 뉴스를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자신들이 실종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남편이 조직의 돈을 갖고 가족과 함께 야반도주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남편이 무언가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이 선택을 했다는 것을. 미경은 남편의 당부를 지켰다.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아이들의 학적도 정리했다.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았다.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나쁜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숨어야 한다고만 설명했다. 자세한 사정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야기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언젠가 남편이 데리러 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위험이 사라지면 돌아와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뉴스를 보았다. 서초동의 한 주택 지하실에서 50억 원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화면에 비친 집은 자신들이 살던 집이었다. 그 순간 미경은 직감했다. 남편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 살아있었다면 저 돈을 꺼냈을 것이다. 돈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남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과 다름없었다. 7년간 품어왔던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한 것이다. 최동식 형사는 보이스 레코더를 꺼냈다. 복원된 8분간의 녹음이었다. 세 사람은 작은 재생기 앞에 몸을 맞대고 앉았다. 재생 버튼이 눌러졌다. 7년 전 김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음성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미경의 뺨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유주는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굳게 쥐었고 유리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다. 한참 후 미경이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은 거군요. 형사는 물었다. 왜 7년간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는지. 미경은 고개를 저었다. 남편이 돌아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보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그 말을 지키는 것이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최동식 형사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렸다. 조직은 2008년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와해되었다고. 중심 멤버 대부분이 체포되었다고. 이제 가족을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7년에 걸친 도피 생활은 끝을 고한 것이었다. 김진우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증거는 없었다. 법적으로 그는 지금도 실종자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50억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처리되었다. 조직의 자금이었기 때문에 굴고로 환수되었다. 하지만 보이스 레코더만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법적 가치는 없었지만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품이었다. 미경과 두 아이는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방배동의 그 집은 이미 철거된 후였다. 빈터가 된 그 자리에 세 사람은 나란히 섰다. 유준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는 여기서 하룻밤 내내 벽을 쌓고 계셨던 거야. 우리를 지키려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바람이 불었다. 마치 그에 화답하는 것처럼. 최동식 형사가 자리를 떠나기 전 미경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 사람은 집을 나설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아마 당신들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김진우는 법적으로 지금도 실종자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망 신고도 장례식도 묘도 없다. 그저 가족의 가슴 속에만 그는 잠들어 있다. 2011년의 재수사 결과 경찰은 김진우가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에는 이르지 못했다. 조직은 이미 와해되었고 주요 관계자들은 입을 닫았다. 7년이라는 시간이 진실의 많은 부분을 지워버린 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아닐까? 김진우는 7년간 탐욕스러운 배신자로 기억되었다. 조직의 돈을 갖고 도망친 비겁한 남자 가족까지 끌어들여 야반도주한 파렴치한. 경찰도 언론도 이웃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그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족을 도망치게 한 것이었다. 50억 원을 손에 쥔 것이 아니라 50억 원을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다. 세상의 온갖 비난을 각오하고서라도 만약 저 지하실의 벽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김진우는 영원히 배신자로 남았을 것이다. 가족 또한 도둑의 가족이라는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진실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채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우리가 안일하게 내리는 판단이 누군가의 인생을 얼마나 짓밟을 수 있는지 이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다. 불확실한 소문이 어떻게 진실을 가려버리는지, 한번 찍힌 낙인이 얼마나 지우기 힘든 것인지를. 서초구 방배동의 그 집은 철거되어 지금은 빈터만 남아있을 뿐이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7년 전 어느 날 밤, 한 남자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는지를. 어쩌면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을 정작 가족은 7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는 것. 그 7년간 그들이 얼마나 큰 오해와 싸워야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지금까지 실종의 기록이었습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은 잊혀진 기록을 현재로 불러내는 가장 확실한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